안녕하십니까. 전남대 역사교육과 조용광입니다. 오늘 연속 강의 중국 고대 문헌 속의 부여, 고구려와 한사군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초기 고구려라는 제목으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단 고구려사 연구 동향, 그리고 이제 또 고구려 하면은 이제 21세기 들어서 빠질 수가 없는 게 동북공정입니다. 관련되는 얘기들 조금 해드리고요. 그리고 포커스를 초기 고구려에 맞춘 만큼 고구려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중국 고대 문헌에서 고구려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최초로 정리한 사료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대 학문 자체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시작이 됐고요. 고구려사 연구 역시도 그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관변사학자 이런 분들부터 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일인학자들의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사료의 신빙성 문제 때문에 삼국사기 초기 기사는 이제 불신을 하고 삼국지 동의전을 맹목적으로 이제 신뢰를 하는 이런 식의 연구 경향을 보입니다. 또 그리고 광개토왕비 두 개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편집적이고 좀 편향적으로 역사를 대하고 이제 사료를 대하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좀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자들이 일제강점기에 주목을 했던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족 또는 이제 오부라고 하는 대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개토왕비, 그 중에서도 이제 신묘년조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왜 이제 오족 오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면, 이게 그 오부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기 이전에 오족이라고 해서 본유 오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위서 동이전 이제 고구려조를 보시면, 그래서 이 족이라고 하는 게 혈족적 의미죠. 이제 씨족이라든지 아니면 부족이라든지 이제 혈연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고구려가 이제 공동체적 성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건 원시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발달 수준이 굉장히 미약하고 또 사회 분화가 아직 덜 발달된 원시 공동체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국가다라고 좀 폄훼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됐었고요. 그리고 광개토왕비 같은 경우는 일본서기에 보이는 소위 그 임나 일본부서를 입증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무려 1770자에 달하는 그 자료 중에서도 딱 신묘년조 기사,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사료를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한계를 두어내죠.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에 이루어진 그런 연구들을 보면 다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분이 방기된 채로 남아있고, 또 해방 이후에 우리 학계가 새로 연구를 할 때 다 하나부터 여기까지 새로 건드려야 될 정도로 연구의 이제 편향성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광개토왕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6.4m가 됩니다. 이제 사면비고요. 이게 아마 20세기 초에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유명한 사진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중국 정부가 비각을 만들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묘년조는 요 부분입니다. 보면 이제 외이, 신묘년, 내도, 해, 파, 백잔, 아마 여기 이제 임나 또는 이제 가라가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신자, 신라 이렇게 해서 그 문대로만 해석을 하면 외가 신묘년에 이제 왔다, 건너다, 바다를 건너와서 파, 부수었다, 백잔, 백제와 아마도 이제 그 가야, 그리고 신라, 요 구문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당 선생이 전치문설이나 이런 걸 말씀을 하셨지만 한문 구성 원리나 이런 걸 봐도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 사료 자체가 비문 자체도 그 이진희 선생이 제시하셨던 변조설에 휩싸였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 해당 신묘년조의 서술 자체가 고구려인들이 쓴 그 자체라고 할지라도 과장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다 나오기 때문에 앞에도 보면.
근데 유독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이 신묘년조를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것은 결국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본 이제 일부 교과서에 보이는 소위 이제 임나 일본부 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연도에 따라서 일본부가 어떻게 이제 확대 축소가 되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일부 교과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다수의 이제 연구자들은 임나 일본부를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소위 이제 잘못된 그 일본 민족주의적 사관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교과서에 여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당히 이제 불리한 상황이죠. 좀 그 근대화 자체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시작을 하지 못했고 또 일제에 의해서 수탈적 근대화를 당하면서 근대 학문 그 중에서도 이제 고대사 연구 그 중에서도 이제 고구려사 연구 역시도 일제 식민지 논리에 부용되게끔 이용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근대 학문이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방기되어 있었던 여러 이제 과제들을 속속 이제 새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게 신라하고 백제하고도 조금 달라요. 고구려는 이 고구려 본기 초기 기사를 아주 이른 시기부터 비교적 이제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제랑 신라 같은 경우는 위서동 이전이랑 위지동 이전이랑 너무 이제 그 갭이 좀 커서 거기에 대해서 초기 기사를 취사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난항을 겪었습니다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역사 발전 단계나 또 그리고 이제 초기의 사료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보면 오히려 이제 모종의 예컨대 이제 구삼국사류 혹은 그 이전에 있었을 자료들까지도 그 당시에 남아서 아마 이제 그 삼국사기를 편찬하는데 활용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걸 이제 상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서 초기 사료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그리고 초기에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 국가를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기제가 바로 이제 관료제입니다.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역사는 보통 보면은요 정치사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정치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흔히들 이제 왕조사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도사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도 보면 헌법 얘기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헌법 이제 하위 법령들부터 보면은 국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다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사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해방 이후에는 국가 형성 그리고 관료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다가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학계에서 아주 그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는데요. 1979년도에 아마 그 충주고구렵이 하니까 약간 어색하게 들리실 텐데 중원고구렵이 더 익숙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충청북도 중원군이었죠. 지금은 시군 통합되면서 충주시인데요. 거기서 고구려 비석이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그 2012년도에 지방 고구려비가 나오기 전까지 세계에 존재했던 유일한 비석이 중국의 지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광개토왕비랑 한국 충주에서 나온 이 충주 고구려비 두 개였던 거죠. 그리고 뭐 미리 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지방 고구려비는 그렇게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견이 되고 나서 많은 관심을 받긴 했지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어떤 논란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언제 세워졌느냐 이 정도가 이제 논쟁이 될 뿐인데 또는 이제 비의 성격이 그게 수묘비냐 아니면 교령비냐 이 정도인데 이 충주 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내용을 둘러싸고 사실 이게 세운 목적이 뭔지 그리고 언제 세워졌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여러 이제 주제들도 확대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중앙 정치 조직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 통치 조직 그리고 고분벽화 뭐 이런 데까지도 관심의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다방면에 걸쳐 가지고 이제 학제적 연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헌사뿐만 아니라 고고학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미술사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문헌사 연구를 할 때도 국어학적인 그런 도움까지도 이렇게 받아서
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적은 자료지만 이제 연구의 영역을 확장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충주고구려비입니다. 광개토항비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또 하나의 그 연구의 흐름으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북한학계인데요. 사실 지난 세기 70년대, 80년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북한학계의 고구려 연구가 뭐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했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양적으로는 훨씬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역사의 체계를요 고구려사 중심으로 세웁니다. 고조선에서 뭐 구려국, 북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런 식으로 역사의 근간을 세우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역사학을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중시하고 정치적 입장에서 중시하고 또 그 일련의 과정으로서 고고학 자료들을 많이 발굴을 하면서 이제 우리 남쪽에도 자극을 주게 되죠. 연구가 더 이제 촉진되고 이제 분발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그 이제 학술적인 문제는 학술적으로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현실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역사를 가지고서 이제 왜곡을 해버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이제 건국 연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 성격이라든지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뻥튀기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또 자세한 얘기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에 지방고구려비가 발견이 되면서 또 제3의 고구려비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묘상입비, 광개토항비에 나오는 묘상입비가 입증이 된 게 아니냐. 앞으로도 이런 비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참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수요비였다고 한다면, 근데 아직까지는 10년 넘게 뭐 제4의 고구려비는 보고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시면 이제 그 북한이 고구려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볼 수 있는 일종의 그 파넬 같은 건데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고구려의 건국연대, 이제 주몽의 고구려 건국연대를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BC 37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해가 668년이에요. 그래서 705년의 역사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BC 277년으로 이렇게 삼국사기보다도 거의 230년 이상 소급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딱 찍어서 BC 277년,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초가 되겠죠. 이때부터 고구려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연도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고구려 국가 성격을 아무래도 사구체 이론의 이제 막시즘에 입각해서 국가를 역사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고구려를 봉건국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봉건국가라고 한다면 결국 중세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 한국사에서 이제 중세의 시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수의 학자들이 보통 고려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려의 이제 후삼국 통일 시점, 이제 AD 936년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일부 학파, 이제 연대를 중심으로 한 일부의 학파들이 통일 삼국 통일 기점 뭐 676년 그부터 중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BC 277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유럽의 중세의 시작을 흔히들 이제 서로마 제국 멸망으로 잡는데요. 그게 AD 476년입니다. 5세기 말이죠. 그리고 중국사에서 보통 이제 빠르게 보면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그 중세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잡아도 AD 3세기 초, 요 정도인데 북한은 무려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중세보다도 거의 한 500년 이상을 이렇게 과장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컴플렉스죠. 우리가 이렇게 빠른 시기에 어떤 이제 역사국가, 발달된 국가 체제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화국도 그 영광스러운 과거를 이어받아서 영광스러운 정권이다. 뭐 이런 거로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렴풋하게 보이시겠지만 요 영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쪽으로는 연해주, 거의 시베리아, 뭐 만주는 아예 다 넘어갔고요. 내몽골, 그리고 여기가 거의 북경 지역까지도 고구려 영토로 이렇게 보시면 조금 과하게, 물론 이제 요서 지역까지도 다 이렇게 내몽골까지 러시아까지 싹 다 넣어서 이렇게 과하게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일부 그 고구려사 개설서 이제 손영종 선생이 쓰신 그 고구려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아예 장수왕 때 삼국을 통일했다. 아예 삼국을 통일했다까지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통일에 가까운 그런 업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역사적 진실하고는 배치되는 주장들이죠. 근데 결국은 고구려를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 고구려 후기의 수도가 평양이었고, 그리고 현재 이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법적으로 이제 평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의 수도를 뒀던 그런 국가들의 정통을 결국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을 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50년대라든지 60년대, 특히 60년대 초반에는 조중공동발굴대라고 해서 유명한 그 요동 지역에 있었던 그 고조선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국이랑 같이 발굴을 하거든요.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올립니다. 고구려, 고조선 관련해서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문헌사학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 지난 세기 한 80년대 이후부터 급속하게 정치화된 이런 이제 논리 구조들 때문에 초기의 성과들이 사장되고 왜곡될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집안 고구려 비고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사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이 숙지를 하셔야 될 점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한국사와는 약간 그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게 결이 살짝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다종족 국가였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인종적, 종족적으로도 다양한 예컨대 이제 핵심이 되었던 예맥족을 중심으로 해서 퉁구스 계열의 뭐 말갈, 그 앞에 있었던 물길, 그 앞에는 이제 음누, 그리고 이제 몽골 계열의 뭐 선비라든지 당연히 이제 한족 계열의 중국인들까지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그런 국가입니다. 이제 출발하는 단계부터 이 고구려가 되게 다양한 종족 집단이 융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특히 고구려가 아주 발달하는 근데 최고의 이제 강력을 달성을 하게 되는 게 5세기 한 중반 정도 장수왕 때 그때 이제 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를 보게 되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인구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고구려 전체 인구에서 최소 20에서 25%가 한족입니다. 중국인이에요. 뭐 니하오로 쓴 그런 사람들이 전체 고구려 인구의 최소 5분의 1에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말갈 계통의 인구가 못 잡아도 5에서 1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 상황으로 합쳤을 때도 4분의 1은 우리 지금 이 강의실에 있는 분들 중에 뭐 4분 중에 1분, 지금 저까지 해서 한 8분, 9분 정도 되는데 2분은 같은 한국인이지만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습속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국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종족적 다양성만큼이나 이제 산업 역시도 기간 산업 역시도 농경과 우리는 이제 너무 조선이나 고려 중세 근세 체제에 익숙해서 우리 민족은 농경 민족이다, 농경 일변도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신석기 농경부터 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근데 사실 고구려의 기간 산업은 농경뿐만 아니라 수렵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여를 3세기 후반, 이제 4세기 초반에 부여 영역을 차지를 하면서 당연히 부여의 기간 산업 중 하나였던 목축 역시도 고구려의 그 기간 산업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대 국가, 현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고대 국가에서
기간 산업의 경제적인 그 기본 구성 요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구성원마다 엄청난 큰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방에 이제 중국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투쟁을 해야 되고 또는 좋은 면은 그래도 이제 동아시아에서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빨리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점도 있었다라고 이제 결국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양날의 검과 같은 거고요. 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그 병영국가처럼 강건하고 강인하고 특히나 기병을 이제 활용을 한 이제 그런 군사적 지배 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을 편제를 해요. 성이라는 게 포르투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요새인 거죠. 근데 고구려가 후기까지도 지방 제도를 편제를 함에 있어서 이제 3단계 제도로 편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광역 단체가 있고 기초 단체가 있고 그 아래 뭐 읍면동이 있는 이런 형태의 3단 구조인데요. 고구려는 이거를 대성, 중성, 소성 체제로 구분을 합니다. 그걸 성의 크기에 따라서 최상급, 광역성, 큰성, 그리고 중간 단계의 성,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작은 단계의 성 이런 식으로 지방제도 자체를 성을 중심으로 편제를 했다라는 게 그만큼 이제 이 고구려가 그 군사 지배 그리고 군사력에 의존한 국가 지배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이제 벽화에도 잘 설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제나 이제 신라에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신라가 이제 성장을 함에 있어서 초반에 신라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백제와 경쟁을 하고 그리고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중국으로 직접 통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구려는 남쪽에 있는 세력을 계산한다면 백제보다는 신라가 훨씬 약한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쳐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 북부 지역 그리고 남만주 지역에 소재하다 보니까 북방민족이라든지 아니면 또 퉁구스계 수련민족이라든지 특히 거대한 이제 중국 세력들로부터 한반도에 있는 세력들을 막아주는 반파제 역할을 해왔던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리 조건 자체가 또 국가 멸망을 이제 재촉을 하는 그런 요소도 작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분명히 이제 그 당군, 나당 연합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당나라 군대한테 멸망을 했던 것은 옮길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결국 지리적인 조건에서 귀결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다종족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조총의 유명한 씨름도입니다. 요 사람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이랑 다르게 생겼죠. 높은 코에 들어간 눈이랑 보시면 이제 그 코수염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우리 흔히들 보는 동아시아 인종 비슷한데 요런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코카소이드계의 인물로 보이죠. 중앙아시아 정도 가야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초원길이라든지 비단길 등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까지 왔고 이렇게 또 고구려가 그 교류를 하면서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이것보다 더 많은 성들이 보고됐습니다만 주요 이제 성들만 이렇게 꼽아보면 수십 개에 이릅니다. 거의 이쪽이 이제 지반인데요. 지반을 중심으로 해서 요 서쪽 라인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평양인데요. 평양으로 들어오는 요 방어 라인들 그리고 여기 동쪽 지역에 있었던 방어성들 이런 식으로 전국으로 주요 성들을 통해서 지방 지배를 관철을 하고 그리고 방어 체제를 형성을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역시 무용총의 수렵도입니다. 예, 무장을 하지 않았죠. 이제 장갑을 하지 않았죠. 이건 이제 수렵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거 쓰고 있는 모자가 이제 절풍이라고 하는 모자예요. 높은 그
귀족 계급 중에 상급 귀족들 같은 경우는 책이라는 모자를 썼고요. 하급 귀족들은 이제 절풍이라는 모자를 썼다라고 하는데 절풍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경부장 상태로 항상 이렇게 이제 수렵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삼실초음에 나오는 그 계마무사 공성도입니다. 중장기병이죠. 이런 경우는 경장기병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중장기병으로서 활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상당히 그 북방의 이제 기마민족들하고 접하면서 이 기마문화, 기마전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하였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동북공정과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아마 이제 동북공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뭐 흔히들 이제 동베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동북병강 역사여 현상계열 연구 공정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동북이라고 하는 게 동베이 지역, 동북 삼성 지역이에요. 동북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자꾸 동북아 공정, 동북아 경정 이렇게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 계셨는데 그 동북아시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 동부 지역 이제 만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사람들이 그 만주를 만주로 부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 두 가지 컴플렉스 때문인 건데요. 하나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1931년 관동군들이 그 만주국을 세우잖아요. 이제 괴뢰국으로서. 그거 때문에 역사적으로 되게 하나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청나라,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 거의 300년 가까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만주라는 그 단어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그 만주족들도 그 주자를 빼요. 만주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국에는 만족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이제 자기네들은 그 역사적으로 영고가 오래된 땅이 아니거든요. 만주 땅에 한족들이 들어가서는. 그래서 그걸 그냥 이제 동북 쪽에 있으니까 동베이라고 아주 그 기계적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어쨌든 그건 그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지리적 호칭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 사회과학원이 국가기관인 이 사회과학원이요. 2002년도 또는 2001년 6월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007년까지 5년 동안 동북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역사적 현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어떠한 사건에 대한 대응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비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지역사 관련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 고구려사 왜곡이다라고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근대의 이제 동북 역사까지도 요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에게 또 이제 중국인들한테도 상당히 일종의 그 프레임 전환으로 다가왔던 게 이제 고구려사이기 때문에 동북공정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구려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어우러진 다민족 국가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요. 인구 94% 이상이 한족들입니다. 사실 한족의 국가죠. 그런데 그 한족들이 주로 살고 있는 중국의 이제 영토들 중에서 원래 이제 소수민족 땅이었었는데 한족들이 현재 다수가 된 땅은 만주 지역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영고권이 굉장히 이제 낮은 지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이제 통치권, 지배권을 확립을 하고 이제 더군다나 그 만주 지역에 있던 소수민족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집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거는 조선족이 유일해요. 뭐 여기 이제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조선족들을 이탈하지 못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단행이 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국가라는 그 우리 이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 스테이트도 나오고 네이션도 나오고 뭐 컨트리도 나오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네이션이라고 하는 개념, 민족이라는 개념과도 겹치거든요. 이게 결국은 서구의 이제 17세기 이후에 근대 국가, 뭐 18세기 이후에 성립이 되는 그 근대 국가적 개념이 이제 현대 국가의 개념으로 이렇게 겹쳐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민족과와 다르게 뭐 러시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처럼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구성을 함에 있어서 무려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이 인정한 소수민족이 55개인데요.
그 55개 소수 민족이 이탈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국가 유지의 이제 관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한족의 힘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복속을 하고 있고 복종을 하고 있지만 언제 이게 분란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잘 아시겠지만은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소련에 속해 있던 15개의 각 민족 단위 공화국들이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유고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아주 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거치면서 민족 단위로 국가들이 다 이제 분열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세기 80년대, 90년대까지 이제 티베트 사태 그리고 불과 몇 년까지도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죠. 위구르족들에 대한 중국 이제 정부의 이제 탄압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사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그 시점부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명분이라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가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또는 이제 학문적으로도 어떻게든 이 사람들 잡아놔야 된다. 그러한 생각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이론이 뭐냐면요. 보시면 바로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역사 이론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통일적 다민족 국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한글로 그냥 번역하시면은 안 돼요. 그냥 한글로 이렇게 통일적 다민족 국가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 현대 이제 그 중국어에서 무슨 뜻이냐면요. 통일된 다민족 국가다라는 겁니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의미는 통일된 약간 의미가 더 정확해지죠. 다민족 국가인데 하나로 움직여지는 다민족 국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이른바 문명이 시작이 되는 그 태초부터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종족들은 모두 다 중국 역사의 일부로 넣어야 된다라는 아주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신박한 이론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나 모순되냐면 근데 이거 실제로 일반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의 모 대학에서 한 2년 정도 그 외국인 그 교수 자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이제 중국인 교수님이 역사학을 하시는 분인데 그냥 그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국이 한때 강성했을 때는 저기 러시아까지 복속을 시켰던 적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사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중국이 러시아를 복속한 적은 없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느 때입니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여쭈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 그것도 모르냐라는 눈으로 의아한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몽골 제국 때 원나라 때 우리가 러시아를 복속시키지 않았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제국, 몽골 제국은 몽골족들이 중화민국, 중화제국, 송나라를 정복하고 속국으로 부렸던 시기.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시기이지 당신네들이 거기에 어떤 주도권을 잡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차마 제가 그 얘기는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사실 몽골주 지금 그래서 마침 그 말씀을 하셔서 몽골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몽골공화국의 입장에서는 징기스칸은 자기 나라 영웅이고 당신네들은 중화 영웅이라고 하지만은 자기 나라 영웅이고 자기 나라 사람이고 그러면은 몽골공화국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게 이제 중국 역사가 아니라 몽골이 중국을 지배한 역사, 몽골이 러시아를 지배한 역사가 아니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타타르의 명예라고 하거든요. 그 시기를 중국의 명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타르의 명예, 몽골의 명예라고 하지. 그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이제 1차로 당황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한 번 더 나가서 그러면 그 논리대로면 저희가 이제 일제 식민지 때 일본 제국의 통치를 받았는데 그럼 그 역논리로 하면 그러면 그 일본 제국 시절에 우리 조선인들은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 지배한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아주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멘붕이 되시면서 근대 역사와 정근대는 다르지 않냐라고 이렇게 아주 당황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역사는요,
사람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철저하게 속인주의입니다. 물론 땅의 역사라고 해서 그게 역사가 아니다라는 건 아닌데요. 철저하게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추적해 가는 게 역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정치적인 어떤 욕구와 요구 때문에 땅을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죠.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 그 틀 안에 들어있는 55개의 소수민족과 한족, 총 56개의 민족이 들어가 있는 이 바운드리 안에서 시원을 한 국가라면 모든 것이 다 중국의 역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발해가 왜 중국사냐, 발해가 자치의 언어도 썼고 뭐 독자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고 이런 걸 아무리 주장을 해도요, 그분들한테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의 이제 그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중국 사람들을 결국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 동북공정, 더 나아가서 그 중국 사람들이 기저에 갖고 있는 역사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자신들 스스로도 그 논리적 모순을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주적이다, 뭐 제국이었다, 이런 식으로는 그 사람들을 절대 설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속지주의적인 소위 말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서 탄생한 속지주의 역사관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만주 지역의 역사를 재정리하고자 했던 게 동북공정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좀 더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고민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이제 55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 현 중华민국 영토의 6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한족, 메인이 되는 민족인 한족이 사는 영토는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한족의 인구가 전체의 93%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메인 민족, 핵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연원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은 40% 미만밖에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소수민족들이 어느 순간에 들고 일어나서 그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을 해서 자기들의 자결권을 주장을 하면서 들고 일어나게 되면 명분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초창기부터 가지각색의 이제 이론들, 그리고 이런 갖가지 프로젝트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절대적인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이지만 중국 전체 면적에 있어서는 50% 미만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집거지가 크게 두 개예요. 소위 말하는 관내 지역, 만리장성 이남의 중원 지역하고요, 화중, 뭐 화부, 화남으로 나뉘는 그 지역, 황하강과 양자강, 그리고 주장강이 있는 그 지역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근대에 있어서 추가된 지역이 바로 동북 지역이 만주 지역입니다. 지금 만주 지역을 제가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만주 지역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런 주장은 사실 맞지 않아요. 지금 만주에 살고 있는 만주 지역의 인구가 1억이 넘거든요. 그 1억이 넘는 인구 대부분이 한족들이에요. 이미 중국 사람들, 중국어 쓰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토지를 우리가 차지를 해도요, 뭐 어떻게 우리가 지배권을 행사하기도 힘들고요, 오히려 분란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그 현상에 대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나라가 입관을 하고 나서, 청나라가 입관하던 시기 이제 산해관을 넘어서 중원을 차지했던 그때 이제 인구 비율을 보면요, 적게는 100대 1에서 15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00명의 한족을 한 명의 만주족이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뭐 100놈이 한 놈 못 당했다. 예, 그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복잡다양하죠. 한족만 있던 건 아니고 몽골 군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족 군단들 중에서 오삼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배반을 했던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만, 산술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100대 1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만주족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생각을 해봤을 때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지배권이 상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얘네들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고향인 만주는 얘네들이 못 오게 하자. 그게 바로 봉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강희제 이후로 만주를 막아놔요. 한족들 얘네들 움직이지도 마. 그래서 청나라의 지배권이 그립이 이렇게 쓸 때는
들어가죠. 함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주 지역은. 그래서 만주가 거의 비다시피 해요. 만주족들, 일부 만주족들은 이제 그 원주민들만 살아있고, 그런데, 가경제 이후로 만청 제국의 이제 그 통제력 약화가 되는 거죠. 19세기 초반에 특히나 영국과의 아편전쟁 폐하면서 거의 뭐 청나라의 통제 시스템 붕괴가 됩니다. 이때부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족들이 대거 만주로 이민이 일어나게 돼요. 19세기부터. 그걸 흔히들 뭐라고 그러냐면 튼관동 또는 이제 창관동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근대 대규모 이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만주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의 원주지를 물어보면 크게 두 군데예요. 산동 아니면 하북이라고 그럽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지네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뭐 할머니가 이제 옮겨갔다, 뭐 그런 얘기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제 근대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 연구권이 이제 모자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가요. 여기에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사실 모국이 있는 민족도 몇 개 되지 않아요. 우즈벡족이라든지 카자크족이라든지 뭐 몽골족도 몇백만이 됩니다만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몽골 공화국 같은 경우도 인구 300만도 안 되는 약소 국가죠. 근데 200만 조선족에게는 북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죠. 선진국인 모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북한으로 인해서 결절이 된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 중심으로 아마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통일이 됐고 대한민국 정권이 북한까지 이제 회복을 했을 때 그때 과연 조선족들 지금은 북을 택할지 남을 택할지 마음으로는 북에 가 있지만은 몸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가 발달한 대한민국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지만 이제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붕괴가 되고 대한민국이 거기까지 다 수복을 했을 때 그때도 과연 이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중국에 남아 있을 것이냐, 중국에서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조선족의 본거지인 이 만주 지역에 대해서 영고권을 확실히 해서 니네들도 여기에 객이다. 사실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왜 이제 자기네들 소수민족인 조선족들까지도 객 취급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최악의 상황에 모국을 택하더라도 모국으로 돌아가면 돌아갔지 이 영토는 절대로 뺏길 수 없다. 뭐 이런 심리들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 노란 게 한족들이 주로 살고 있는 영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동북 삼성은 19세기, 한 100여 년 전에 겨우 얻은 거예요. 그리고 조선족들이 바로 여기 한반도지 않습니까? 여기 두만강이고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고 바로 이제 접경에서 나와 있죠. 조선족 자치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됩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제 동북 삼성 지역이죠. 그리고 이 국경하천인 이 압록강의 바로 맞은편이 여기 만포고요. 여기가 이제 지반이에요. 지금도 그 철로가 나 있습니다. 보시면 세관이 여기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이 통일된다면 통일한국의 바로 이제 강 건너편이 이제 고구려 영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현실적인 그런 이제 욕구가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가 만주의 터전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고대 만주에서 가장 발흥을 해서 끝까지 만주 지역에서 버티면서 웅성했던 국가가 이제 이 만주 고구려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는 또 한편으로 보면 한국사의 한 축을 이루는 국가죠. 한국 고대사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로 이렇게 이제 규결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사의 키이기도 하고 만주사의 키이기도 한 이 고구려를 잡아버리면, 이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을 시켜버리면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던 이제 저는 제국이라는 표현을 되게 싫어합니다만 제국적 수준에 이뤘을 만큼 국력이 강성했던 그런 국가인데 그 얘를 갖고 오면 얘만 잡으면 결국은 만주의 가장 오래된 영주권을 중국에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핵심고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오늘날 이 동북공정식의 고구려사 편입이 무서운 거는요.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로 조선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조선족의 언어, 우리 한국어잖아요. 그거를 조선족 방언이라고 불러요. 예, 물론 그 방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투리라는 개념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뭐 중국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복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아니, 뭐 니네들의 옷이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를 구성을 하고 있는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옷이기도 하다. 요 논리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넘어서 가는 게 이 조선족들과 상관이 없이, 조선족이 고구려랑 상관이 없는 종족들, 그러니까 니네 한족들하고 한국인들하고 카테고리를 이루고 있는 현 조선족들은 고대 고구려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이덕산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부 연구자들이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한족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니하오를 쓰는 그 한족들의 일부가 아주 오랜 시기에 자신들의 표현하면 상고 시기에 뭐 고조선이 있고 이랬던 시기에 중국으로 이동을 해서 동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건설한 국가, 그리고 이동했던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건설한 국가가 고구려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날조 행가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거야말로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고구려가 이제 고구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동북공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국 학계에도 또 스스로도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요. 이제 과거에 그 좀 뭐랄까 이제 군사 독재나 이런 시절에 고구려를 북한에서 워낙 고구려를 띄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고구려를 이제 억누르지 않았지만 억누르다시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사 연구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사는 신라사 중심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뭐 그랬던 그 여파가 20세기, 21세기 초반까지 이어졌었는데 그걸 이제 단번에 뒤집을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고구려 고조선은 니네들 조선인들, 이제 북한이죠. 그리고 한국 조선인들의 나라가 아니냐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60년대 초반까지 조중공동 발굴대, 조중공동 고고 발굴대가 출범을 했었고, 그 사람들이 발굴을 한 지역이 만주 지역이에요. 요동반도 지역, 그리고 이제 심양의 뭐 정가화자 이런 지역들이었었는데, 그리고 전통 시대에도 당연히 뭐 외국이다 또는 외이다, 이역이다, 뭐 동이다 이렇게 외국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이제 중화민국의 다민족 국가라는 중화민국의 고민 때문에 사실 이미 지난 세기 70년대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이제 소수민족 이탈을 막을 것인가, 그리고 특히나 이 동북 지역 현실적인 그 광대한 모국에 있는 이 조선족들의 이탈을 막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소위 일사양용론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고구려사가 하나인데 둘이 같이 쓰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뭐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이 나게 하죠, 그렇죠? 친모는 이제 애가 누가 친모냐 같이 갔는데 친모는 그저 애를 살려달라 그러고 친모가 아닌 사람은 죽여서라도 나누겠다. 뭐 내가 먹지 못하는 감은 찔러라도 보겠다, 그런 심리인 거죠. 뭐 비슷한 심리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논리가 맞다라는 건 아닌데요. 이제 이 일사양용론이 제기가 됐고, 손진기라고 하는 양반이 90년대에 일사양용론의 최고 발달된 형태를 제시를 해요. 이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가 졸본 국내성 시기, 427년까지는 졸본 국내성에 수도를 두고 있었고, 427년부터 망한 668년까지는 평양에 수도를 두고 있었다. 평양은 조선에 있고, 그리고 졸본 그 국내성은 만주에 있기 때문에, 동북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동북 지역에 있던 시기를 중국사로 보고, 그리고 이 조선에 소재하는 평양기는 한국사, 조선사로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게 이러한 주장들이 더 나아가서 아예 발원지 자체가 중국이니까 수도를 한국에 뒀던 말든 간에 중국사로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얘네들은 고대 조선인들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한족들이 가서 고구려를 세웠어. 그러니까 니네들 중국 조선족들은 상관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라. 예, 뭐 이렇게까지 이제 지시 아닌 지시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북공정이 고구려사가 빠져나가게 되면은요, 사실 이제 고구려의 전신 또는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부여, 그리고 또 역시 영향을 끼쳤던 고조선, 그리고 고구려의 그 후속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발해까지도 다 통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컨대 아들을 잡아와요. 그러면은 그 아들을 잡아오면 손주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이제 엄마 아버지까지 같이 이렇게 딸려가게 되는 거죠. 얘를 우리 가문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그죠? 그 윗대와 그 아랫대까지 같이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물론 이 당시에 이제 동원이 되었던 그 학자들 뭐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뭐 돈만 받아 챙기고 이렇다 할 뭐 괄목하는 성과를 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동북공정이 그 개시가 된 지 20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마무리된 지도 한 17년이 되어 갑니다. 작금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 이때 나름대로는 동북 지역의 만주 지역에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고구려 연구를 하고자 하는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돈을 주니까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이 또 전문 연구자들이 또 그 연구에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연구들은요, 이제 우리 한국 연구 수준에 따라오는 정도로 다른 이제 퀄리티 있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국제적으로 소개가 되고 또 그 역사 인식이 중국이다라는, 중국 중심, 중국 고구려라는 형식으로 국제사회에서 전파가 시작이 되면 고구려사가 우리가 물량면이나 질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그 역사학을 이제 중국이 사실상 이제 정치의 신여로 전락을 시킨,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슬픈 그런 이제 형국인데요. 이제 전통시대 이제 화이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런 역사관. 그래서 이거가 이제 진화가 돼서 이제 신중화주의적인 역사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도 질 낮은 연구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뭐 국제적으로 소개가 돼서 우리가 고구려사를 뺏기냐 마냐 이 문제도 있지만요. 또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뭘 또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영역, 그러니까 한강 이북까지 역사적으로 고구려가 지배를 해왔고 확고하게 지배를 해왔던 한강 이북 영역까지가 중국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떠한 이제 그 정치적인 변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 사람들 다 고려를 하고 있다. 뭐 우리 역시도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냉정하게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제가 뭐 지난번에 이제 부여사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 나온 부여사 연구 논총집입니다. 벌써 이만큼 그 시기에 이 정도로 그 논총집을 낼 정도로 부여사 연구가 이제 중국에 축적이 됐다는 거죠. 이때는 우리 한국에서 부여사 연구 모아가지고 두 권 채우기 힘든 시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조선 연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요, 연변대에 있었던 묘위라고 하는 한족 여자 선생님이 쓴 건데요. 이 고조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사의 그 고조선 아니에요. 물론 그 객체로서의 그 고조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국 고조선이라 기자가 세운, 기자에 의해서 그리고 위만에 의해서 종결이 된 모두 다 차이니즈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도서들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더 이제 경제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이제 그 소위 자기네들이 이제 지방사적 관점에서 우리 한국 역사의 본류가 되는 역사들을 다루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뭐 중국 역사 지도집 보시면은 뭐 진대, 한대에는 아예 여기는 딱 다 중국 영토예요. 그래서 한국사로 파악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한강 이남 지역 여기만 이렇게 보시면 더 확대를 해보면 서한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한의 핵심 영역이고 요 밖에 있는 요 사람들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성장을 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다 중국사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만 한국사라는 거예요. 여기만. 역사적으로. 이거 보셔도 그죠. 요 발해거든요. 그래서 발해 색깔 달리 해놨으니까 얘들도 별개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발해가 황제였건 아니면 대황제였건 간에
중화인민공화국 틀 안에서 통일된 다민족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틀 안에서 발달한 역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사로 귀속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한국사, 요거는 러시아사라고 하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요 외에는 다 중국사의 무대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민족 형성사적 입장에서 보면은요,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다룰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어느 정도 활용도 했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 지변을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다종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일사양용론이 이제 주장을 했었던 그런 면에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공유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제 다종족성, 다양성이 결국은 고구려가 그 자기 중심으로 해서 천하관도 만들고 발전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구려는 한국만이 가져야 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사실 역사적인 어떤 팩트, 진실을 호도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현실적 결과물을 아예 시작할 때부터 상정을 해놓는다는 거죠.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농경민족인 우리 한민족, 한국인, 뭐 조선인, 한국인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태초부터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분파가 이루어졌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달을 해왔고 고구려 역시도 그 일부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만 그걸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민족을 형성사적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중국이 범하고 있는 똑같은 그 오류, 우리가 인지하고도 있지 못하는 사이에 속지주의적인 역사관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논리적 모순을 저지를 확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기왕 이제 중국이 이렇게 건드려줬으니까 우리도 물론 결과론적으로 신라의 삼국통일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또 고구려가 한국사에서 갖고 있는 그 중요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한국 고대사를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도 해봄직한 시도가 아닐까. 다양한 시각을 이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사가 설령 중국사의 일부로서 고구려사를 다룬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주변 역사일 뿐이다. 결국은 주류사로서 고구려 역사는 한국사로 규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고구려사의 핵심은 한국사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중국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북한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북한이 정치적으로 고구려사, 고조선사를 막 포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대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도 이렇게 이제 그 정치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래도 결국 그 학문적 깊이라는 게 깊지가 않으면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그렇게 이제 결국 귀열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언발에 오줌을 누기보다는 결국은 학술적으로 더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질적인 수준을 올리고 또 양적으로도 그 저변을 넓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정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동북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장은 이제 제가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고구려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중국 문헌 자료들 중심으로 해서 복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원전 1세기 이전, 삼국 사기는요, BC 37년이라고 딱 박아놨습니다. 주몽이 이제 건국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기원전 1세기 이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기원전 2세기, 뭐, 이때부터, 압록강 유역에 정치 세력들의 형성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요령식 동검 문화, 고조선 비파형 동검이죠.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북쪽에는 원부여 문화라고 알려진 이제 서단산 문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뭐 그 요령식 동검 문화가 예맥 쪽만의 것은 아니지만 예맥 쪽들도 분명히 사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단산 문화는 당연히 이제 예맥 쪽 예족 계열의 부여 문화이고요. 그리고 이 두 문화가 만나는 접점 지역 거기서 살짝 이제 벗어난 그 일대 고조선계와
부역의 문화의 이제 가장 우수한 두 문화죠. 만주 지역에서 안반도 만주 지역에서 두 문화가 이제 접합하는 지역에 결국은 이제 융합하는 지역에서 탄생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큰 틀에서는 예몇 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유럽 역사에서도 보면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종족 집단은 아니거든요.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적어도 고조선계와 부여계 그리고 이제 그 토착계 이렇게 해서 두세 계통의 주민들이 잡거하고 이제 혼용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나라 계통, 이제 그 앞서서는 이제 연나라 계통의 철기 문화가 융입이 되면서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면서 그 지역의 세력이 아마 재편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그 연구 성과들을 내신 거고 문헌에서도 마침 요 시기에 눈에 띄는 게 한 2개 정도가 나와요. AD BC 1세기 이전에 보면 하나는 이제 예군 남녀 집단, 여기다가 창해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도군 고구려 현인데요. 예, 요게 이제 그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원부여 문화라고 하는 서단산 문화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단산 문화 분포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B 지역이 비파양 동검, 요령식 동검 분포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게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두 문화가 만나는 지역이지만 거기에서 중심지에서 살짝 벗어나 있죠. 영향은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문화 적변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자극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변경 혁명도 일어날 수 있는 지리적으로 딱 이제 적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 후반에 보면 예군, 그 예족의 군장이죠. 예족의 군장인 남녀가 BC 128년에 28만 구, 엄청난 인구입니다. 중국으로 보면 하나의 구군에 해당이 될 정도의 인구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구군이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도 몇 개 정도의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거기에 얘네들 28만 명을 거느리고 이제 요동군으로 이제 내속을 하니까 한나라가 얘네들 땅에 창해군을 이제 설치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창해군이 설치가 되었다 아니다 또는 그 창해군이 어디에 설치가 됐느냐 이런 이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봤을 때 고조선 요동 지역은 아니고요. 그리고 고조선이 핵심 지역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이제 그 한반도 서북 지역, 평안도 지역은 분명히 아닐 테고요. 그럼 남는 거는 결국 부여 지역과 원고구려 지역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압록강과 그 지류인 이제 홍강 지역, 결국은 이제 원고구려 지역에서 성장한 세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해나 이제 옥저 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부여 지역까지 포괄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히 한반도와 한반도 북부의 압록강과 홍강 지류 지역, 남만주 지역의 그 홍강 지류 지역 원고구려 지역에서 일정 부분 그 정치 세력이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이 그 창해군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이때 이제 한나라가 되게 그 바쁜 상황이에요. 한 10여 년 전부터 흉노 정벌을 하고 또 그리고 요 사건이 있고 몇 년 뒤에 곽거병을 보내서 또 흉노를 되게 크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온 관심사가 흉노에게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흉노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고조선, 위만조선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해군이 설치는 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런 이제 그 당시 그 중국 세력을 제외한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세력이었던 위만조선을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으로서 아마도 그 예군 남녀 그리고 그 예군 남녀는 아마 이제 이제 압록강유역 그리고 홍강유역에 있었던 원세력이다, 원고구려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그 다음 해에 설치한 현도군이 그 치소가 바로 이제 고구려 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삼국사기에 의하면 BC 37년에 고구려가 건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서 지리지나 오행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BC 107년에 설치된 현도군의 수도가 그 수도의 이름이 고구려 현이었다라는 것은 이미
고구려라고 하는 정치체가 이때는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주몽의 고구려인지는 아닌지는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네, 보시면 이제 사료를 보시면 이제 그 원사곤란 한서 본기 무제기입니다. 동의예군 남녀 등 구 28만 이제 인항 28만인이 항복을 했다. 그래서 위 창해군 걔네들을 창해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28만 명이 항복을 해왔다라는 얘기는 왔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우리가 복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무제 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지리지를 보시면 현도군하고요. 무제 이제 원봉 4년개 107년에 열었다라는 거죠. 현이 3개인데 이제 뭐 고구려 얘기를 하고 있죠. 고구려가 수현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먼저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상은대현, 서계마현까지 설명을 하는데 고구려가 여기서 가장 으뜸되는 현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미 적어도 BC 2세기 무렵에는 고구려로 불리는 정치체가 등장을 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 새로운 이제 주장들이고 아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역사 교과서에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시작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BC 37년 이전에 이미 고구려 이제 세력이 등장을 했다, 원고구려가 등장을 했다, 뭐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 고구려 분명히 이제 한자 구성 원리상으로 봤을 때 가차자 발음을 갖고 온 거죠. 고구려라고 하는 이름이. 자, 그럼 거기서 유래한 게 뭐냐? 특히나 이제 그 고구려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핵심 음가인 이제 구려를 보면 그 삼국지 위서 동의정 고구려조를 보면 고구려 말로 성을 구루라고 한다. 홀 또는 이제 구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뭐 이제 높은 성이다. 이봉도 선생은 속골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력들이 고구려 세력들이 분포를 하고 있었고 그 고구려 세력들이 그거를 자기는 그 당시 지금은 제성자를 쓰지만 그 당시 고구려인들의 언어는 저거를 가리킬 때는 이제 구루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루에 살고 있다. 저거 뭐냐? 구루. 구루.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중국인들이 이제 기록을 했고 그 문가를 빌려온 게 아마 구려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성 물론 이때의 성이 석축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토축 흔적도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과연 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만 위서동의전 단계 AD 3세기의 성이라는 뜻이다라고 분명히 서술을 하고 있어요. 3세기 자료에. 그래서 현재 고고학적으로 그 시기로까지 그 소급이 될 수 있는 석축 흔적이 안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 사료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중국인들이 그냥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학자 이제 아즈마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내몽고 지역에서 보면은 이제 고지 이제 건축분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쪽에 원시적인 성의 형태의 구조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걸 생각을 하면 아마 이 시기에도 성 정도 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뭐 견고하지 못하더라도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고구려인들, 고구려 지역에 있었던 세력들이 서로 이제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고구려조에 나타날 때 한나라 때 고치귀인들을 줬었고 현도군에서 뭐 조복과 의책을 받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령, 요거는 이제 고구려 현령입니다. 한나라 현도군 고구려 현령이에요. 한나라 현도군의 고구려 현령이 고구려인들의 그 호적을 주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통제권을 고구려 현령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설치가 됐었고 이러한 기능을 한나라 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차 교만하여져서 다시 군에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죠. 뭐 불부예군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세력이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굳이 군현의 통제를 따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거를 중화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 저것들이 머리가 굵어져서 이제 우리 말을 안 듣는구나. 한편으로는 고구려 세력들은 자체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굳이 중국 군현의 통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현도군에 직접 왔었는데 그 동쪽 경계에 작은 성을 쌓고는 분명히 성을 쌓았다라고 한나라 때, 후한 때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나라 때 성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중국에서 주는 조복과 의복과 관을 거기다가 두면
셋이 이제 새해가 되면 내년 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구려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갖고 가는 거죠. 예전에는 현도군까지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허리 조아리고 갔는데 이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싫다. 대신 뭐 니네들이 나한테 주려면은 저기 너 세력이랑 우리 세력 경계, 동쪽 그 사람 중국 세력 입장에서 동쪽 경계가 되겠죠. 거기다가 뭐 하나 건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옷을 둬라.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 줄게. 뭐 이런 입장이 뭐 튕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지금도 보면 이제 오랑캐죠. 그 이름이 남아 있는데 이 성을 책구루라고 한다는 거죠. 책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죠. 관성이라는 거죠. 모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루자, 구려명, 성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구루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의 말로 이름으로서 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저기를 모자성 또는 뭐 관모성 이렇게 부른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기적으로 이제 복합되어 있고 이게 3세기 중반의 문헌이긴 하지만 그 3세기 중반의 상황을 전하는 건 아니고요. 한나라 때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시기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불리던 일종의 그 일반 명사 같았던 이름이 점차 이제 고유 명사화하면서 정착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북한의 수도 평양 있지 않습니까? 그 평양 역시도 뻘라라고 하는 그 평평한 땅이에요. 그걸 가리켰던 일반 명사인데 나중에 이제 평양만 가리키는 이제 그 고유 명사로 정착을 하게 되죠. 아마 뭐 남평양도 있었을 거고 북평양도 있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 수도는 아니거든요. 그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일본에 있는 나라 역시도요. 우리말 나라에서 그 유래가 됐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또 이제 고유 명사화 해버렸죠. 지금 보시면 또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일반 명사가 고유 명사화한 예 있죠. 보시면. 고구려 역시도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면 고구려가 성을 잘 쌓았다. 그리고 성을 중시하였다. 실제로 고구려는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성을 붙들고 있고 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지켰고 성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유지를 하고 생활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아마 그 조선시대 이제 읍성을 제외를 하고는 우리 한국사에서 가장 성을 중시한 이제 국가가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조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의 읍성은 방어적 역할보다는 행정적 기능이 컸거든요. 근데 고구려의 성은 행정적 기능은 물론이고 국가 방어의 핵심 기제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고구려 첫 수도인 그 졸본 이제 주몽이 정착을 했던 그 졸본 역시도 이 오녀산성으로 그렇게 비정을 합니다. 졸본 지역에 있었던 이제 초기 고구려 성입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시면 되게 평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축성 흔적도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수도인 궁예성 지역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고구려가 세트로 이렇게 도성을 운영을 하죠. 산성과 이제 평지성입니다. 뭐 산성 같은 경우 환도산성이고요. 평지성은 이 궁예성 이렇게 이제 두 개 다 수도로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도산성에 지금 남아 있는 그 성벽 흔적이고요. 이게 이제 궁례성 성벽 흔적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직까지도 잘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다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백암성이라고 있는데요. 고구려의 이제 요동방어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침공을 해왔을 때 여기는 뭐 그 성주가 이제 손버름 또는 손대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싸우지도 않고 이 성을 내줘버려요. 참 아까운데요. 보시면은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남아 있어요. 치구조가 다 보이죠. 이 성을 왜 안 싸우고 포기했을까? 참 답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보시면 치가 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바로 그 이제 안시성입니다. 그때의 이제 그 구당 전쟁 시기에 투쟁을 했었던 결국은 이제 그 전쟁의 반전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 안시성인데요. 토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앞에 보면 이 백암성하고 비교를 하면 훨씬 더 백암성이 견고하고 이게 또 그 산이고 앞빛은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방어에도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 백암성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하고 이 안시성은 결국 최후까지 항전을 하죠. 이 안시성은 이렇게 이제 그 위성 사진 조감도를 보면 여기도 토성이긴 했어도 이쪽 이제 서남쪽 그 입구만 막으면은 충분히 당나라 대군을 상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형은 이제 험하고 견고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됩니다. 한 10만이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뭐 10만이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꽤 컸던 성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압록강 유역에 이제 독특한 세력들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또 하나가 묘제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적석총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무기단식 적석총인데요. 뭐 힌트 잘 아시겠지만 적석총 같은 경우는 무기단, 그 다음에 이제 기단, 그다음에 계단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가? 손수호생이나 이런 북한학자들 일부는 요동반도 남단에 있었던 BC 7세기, 8세기로 비정이 되는 그 이제 강상묘라든지 누상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노철산 적성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가면 그 단동 지역, 그 아래 보면 관전 지역 이런 데서 BC 한 5세기, 4세기 경에 소규모 적석총들이 조형이 됐다가 BC 한 4세기, 3세기 가면 지반 지역에 소위 말하는 그 오도령 부분이 이제 적석총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계기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도 있긴 한데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생을 했다라고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훈강하고 압록강 그 근처에 강돌들이 많다 보니까 초기 적석총들은 강돌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산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자생했던 걸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구분되는 독특한 묘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쟤네들 재밌는 애들이다. 돌로 가지고서 무덤을 만들고 있다. 뭐 신기한 거죠, 보면. 중국 사람들 같은 기본적으로 토장이거나 아니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벽돌로 만들거나 아니면 목관을 짜서 만들었던 그런 상황인데 돌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겠구나. 거기다가 지상매장입니다. 그래서 요동반도 남단하고 이렇게 그 연결하지 않는 결정적인 게 지하 매장 구조와 이제 지상 매장 구조라는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부정들을 하죠. 그래서 소위 삼국사기를 따르더라도 BC 37년에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을 했다라는 그 설을 인정을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주몽의 고구려 이전에 압록강 중류 일대는 상당한 규모의 이제 정치체가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걔네들이 고구려로 이미 불리고 있었다라는 거는 뭐 물질 문화로 보나 이 사료로 보나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는 교과서에도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시점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동반도 남단 지역의 강상묘, 누상묘 지역이 이제 그 적석총이고요. 뭐 무기단식 적석총, 기단식 적석총, 그리고 완성형인 계단식 적석총입니다. 뭐 결정적으로 보시면은 그 장군총이죠. 최근에는 광개토왕의 무덤으로 거의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장수왕릉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장수왕이 힘들게 그 거의 뭐 대신들을 엄청나게 숙청을 하거든요. 평양천도를 하고 나서 그렇게 힘들게 수도를 옮겼는데 굳이 묻히는 거를 돌아가서 이렇게 귀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근거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그 가장 오랫동안 버티는 걸 봐도 기술이나 이런 게 가장 집약된 마지막 결정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광개토왕 무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정들을 합니다. 장군총이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주몽의 등장은 뭐로 봐야 되느냐? 결론을 얘기를 해드리면 연맹 세력들의 수장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느냐 그 말씀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BC 107년에, BC 128년에 예군 남녀라고 하는 세력이 제3의 세력이죠. 고조선도 아니고 한나라 세력도 아닌 제3 세력이 항복을 하려고 했었고 중국이 거기다가 군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흉노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직접 하지 못하지만 얘기는 해요. 너무 멀어가지고 4년 만에 폐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멀어서 4년 만에 폐지했다라는 건 사실상 도상의 군인 거죠. 계획만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107년에 뜬금없이 고조선,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그 다음 해에 그 현도군이라는 거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낙랑진번 임둔이랑 같이 묶어서 한사군이라고 칭하는 걔네들 세트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군현을 설치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수도의 이름을, 수도 도시 이름을 고구려현이라고 명명을 했던 것이고요. 분명히 사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위서동의전의 삼국지 위시동의전을 보면은 얘네들이 이 현도군이 기원전 75년에 맥 쪽에 침공을 받아서 옮겨갔다. 서쪽으로 이동을 하였다. 군치를 이동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동네에 그 중국 군현을 설치를 했고 그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싫다. 반발을 한 거죠. 왜 니네들이 와서
우리한테 그런 압력을 행사를 하느냐. 우리 못 견디겠다. 그걸 중국인들은 이맥, 오랑캐, 맥족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원주민들인 거죠. 원래 우리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봉기라고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요. 이 당시 이제 한나라의 군사 지배, 군연 지배가 이제 관철이 되고 있었는데 토착 세력들의 봉기가 성공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 토착 세력들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문명 수준이건 문화 수준이건 아니면 정치력이건 간에 결국은 이 고구려 세력이 고구려현이 설치된 것도 고구려를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고구려 세력들에 의해서 현도군이 설치된 지 30년 만에 쫓겨난 것도 결국 이 고구려 세력이 성장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얘기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주몽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고구려의 모든 포커스가 고구려 얘기의 모든 포커스가 주몽한테 맞춰 있긴 한데요. 그 주몽은 사실상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포인트를 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그 이전에 상당한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주몽 설화를 한번 따라가면서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요. 일단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부요. 오늘날 길림 지역입니다. 길림성, 길림시 지역에서 친구들 며칠 데리고 오죠. 오이마리 협보라고 하는 친구들을 이끌고 도망해서 졸본 지역에 도착합니다. 광개토왕 비문에 보면 비류고 홀본입니다. 홀본 서산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제 오녀산성 아까 사진 보여드린 거기로 추정이 되고요. 네, 보시면 현도군 지도입니다. 현도군 영역이 이렇게 추정이 되고 여기 핵심 지역에 고구려현, 물론 고구려현이 여기 설치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제 저는 요 견해를 따르고 있어요. 여기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광구검 역시도 여기가 이제 그 환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례성이라고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있던 고구려현이 불과 32년 만에 신빈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핵심 지역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군 자체가 옮겨갑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3현도군은 이제 무슨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그 AD 106년에 일로 옮겨갔다고 보이는데 뭐 요거는 차치하더라도 고구려가 생기기도 전에 설치가 됐던 고구려현이 또 역시나 고구려가 생기기도 전에 이 맥족 고구려의 핵심 조선 구성 인종들이죠, 종족이죠. 그 집단에 의해서 옮겨갔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누가 한 거냐? 고구려 사람들이 한 거죠. 그 현장에 있었던 현지에 있었던 고구려 사람들이 한 거죠. 다만 그 고구려의 수장이 주몽이 아닐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미 그 졸본 지역에 말씀드렸지만 부여족의 일파인 그 졸본부여가 소국을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몽은요 북쪽에서 내려올 때부터 자기 세력을 대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나오면서도 뭐 모둥국 세력이니 이러면서 그 소규모 세력들을 차차차차 복속을 시키면서 이 졸본 부여를 압박을 하면서 들어와요. 그냥 부여에서 오셨으니 환영합니다. 제 딸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압박을 하면서 세력을 더 불려서 결국은 졸본 부여의 헤게모니가 자기한테 귀속이 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이제 정치적인 환경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유이민 세력들이 기존의 이제 선주 세력 또는 토착 세력들과 결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 문헌은 아니지만 삼국사기 이제 백제봉기 온조와 즉위윤조를 보면 온조의 이제 부친인 주몽이지요. 혹은 주몽이라고 한다. 북부여로부터 도망을 내려와서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부여왕. 부여왕은 졸본부여의 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부자 아들이 없으니까 오직 이제 딸만 3명 있었는데 주명을 보고 비상인, 평범하지 않은 사람, 비범한 사람이다라고 인지를 한 거죠. 그러고는 제2녀 둘째 딸로 하여금 그 사람의 처로 삼았다는 거죠. 미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여왕이 죽고 나니까 주몽이 그 위를 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제 주몽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주몽이 오자마자 딸을 주고 또 딸을 주자마자 바로 그냥 죽고 이게 사실은 결국은 그 역사성을 다 함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동을 해오고 그리고 이동을 해왔을 때 중간에 모든 세력들을 복속을 시켰다라는 건 세력의 등치를 불리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들어가서
나랑 같이 연합을 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실라고 아니면은 뭐 싸우겠느냐? 싸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 졸본부여 세력하고는 융합을 하는데 결국은 대신 왕권이나 이제 주도권은 자기네 집단들이 가져오고 이렇게 일정 정도의 타협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졸본 지역인데요. 여기서 내려올 때 이 과정 중에 졸본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 이제 군소 세력들은 이미 이제 병합을 하고 복속을 시킨 상태에서 졸본을 압박을 하고 여기서 졸본 부여의 왕권을 장악을 한 상태다. 이제 소국 졸본 부여를 먼저 장악을 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주몽이 북부여에서 내려와서요. 자, 그런데 그쪽 지역에 졸본 부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 이제 군소 세력, 모dun곡 세력도 있었고 여러 군소 세력이 존재를 했지만은 주몽도 사실은 그 군소 세력 중에 하나인 졸본 부여의 패권을 장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광개토왕 비문을 보면 미황작 궁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겨를이 없다는 게 궁실을 만들 겨를이 없다. 뭐 어떠한 이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갈대를 그냥 엮어서 비류수 상에서 갈대를 엮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어떠한 그 절대적인 왕권이나 규모나 경제나 국력이 충족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래서 아주 이제 미약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비류수 홍강이라고 하는 압록강의 지류입니다. 그 비류수를 끼고서 이 주몽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큰 세력이 하나 존재를 했던, 물론 이제 소국 세력입니다. 이 세력도 바로 이제 비류국의 이제 송양왕이라고 불리는 그 세력이 있어요. 비류국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몽이 북부여에서 내려와서 졸본부여의 왕권을 장악을 하니까 송양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누세의 왕이 되었다. 근데 땅은 작으니 양주, 두 명의 주인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군, 너는 입도 도읍을 세운 게 일천하다,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나에게 부용하는 것이 맞을 거다. 나한테 붙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지역에 어떻게 이제 두 명의 주인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왕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한테 이제 붙어라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비류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류수, 그 당시에 홍강의 이름이 비류수였던 거고요. 그런데 그 비류수의 이름을 비류국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 비류수, 홍강 유역의 주도 세력은요, 졸본부여가 아니고 비류국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주도 세력의 이름을 갖고서 어떤 자연지물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지리지물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또는 비류국이 설령 그 비류수에서 이름이 기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비류수 유역의 가장 유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송양이 주몽을 대할 때 한 말이 누세위왕이라고 합니다. 너는 지금 내려와서 갓 왕이 됐지만은 나는 여러 대에 걸쳐서 이미 왕을 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기득권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몽이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의 형태로 비류수가에 있었던 선주부여 세력이 세운 작은 국가인 졸본부여의 헤게모니까지는 어찌어찌해서 장악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근데 그보다도 앞선 시기부터 이미 존재를 해왔고 도착 세력인 거죠. 원고구려. 네, 그리고 거기서 오랫도록 패권을 장악해왔던 비류국과 대결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홍강입니다. 보시면. 여기 압록강이고요. 여기가 이제 홍강인데요. 보시면 바로 이제 환인이 여기 홍강의 면에 있죠. 여기가 졸본부여가 있었던 곳이고, 아마 비류국은 여기 상류 일대에 존재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몇 개의 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성이 과거에는 뭐 흑구산성 이런 성이 있긴 한데요. 비류국의 이제 소재지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성벽을 조사를 하고 나서 아주 좀 시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가 이제 비류국의 소재지역이 아닐 수가 있다. 뭐 이런 견해도 제시가 됐습니다. 분명한 거는 어쨌든 이 홍강의 상대적으로 상류 지역에 비류국이 있었고, 그 비류국이 이 홍강 유역에서 가장 강대한 세력이었다. 그리고 주몽이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도전자 입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류국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음락국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왕이라고 칭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소국의 어쨌든 패권을 장악을 한 주몽에게
겁박 아닌 겁박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안팎을 가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는 또는 너가 장악한 그 지역보다는 위에 있는 우위에 있는 집단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결국 연맹장의 지위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제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송양왕이 주몽에게 준 거는 그 연맹의 주도권을 넘겨준 겁니다. 주몽이 그 비류국을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보시면은 송양 이국내항, 송양이 나라를 들어서 항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지, 그 땅을 이 다물도라고 이제 불렀어요. 이걸로 보면 마치 이제 지방으로 편제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시 또 송양 위주, 그러니까 송양을 그 다물도의 주인으로 봉했다라고. 그러니까 이름만 너가 나 밑에 복속을 하는 걸로 하고 간판만 갈아치운 거예요. 여전히 너가 갖고 있는 권리들은 다 갖고 가라. 대신 연맹의 주도권만 내가 가져간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이제 뭐 고구려로서 구토를 다시 이제 찾는 거를 다물이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주몽이 비류국의 수장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했었고, 그래서 그 승리한 결과로 주몽이 갖고 온 것은 결국 비류수 일대의 연맹의 주도권을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맹체는 결국 고구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고구려의 왕권 또는 이제 나중에는 왕권이 되는 거죠. 요 시기에는 연맹의 주도권이지만 중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그럼 누가 이제부터 대장이냐? 예전에는 비류가 대장이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대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삼국지 위서 동의정 고구려 조에는 고구려의 왕권이 연노부 또는 소노부에서 계루부로 넘어왔다. 소노부가 전 왕주 맹주였다라는 기록의 실체가 요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주몽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제 반대하시는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리왕 때로 볼 수도 있다. 또는 6대 태조왕이 태조 또는 국조라고까지 나와요. 태조만 있었어도 그럴 텐데 심지어 국조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조왕 때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혹은 심지어 더 내려가서 뭐 산상왕 이렇게까지도 보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고구려 사람들이 남긴 비문이나 414년에 세운 광개토왕을 봐도 시조 충호왕으로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계루부 왕실이 인정을 하고 계루부 왕실에서 초대 국왕으로 인정을 하는 사람은 주몽이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소노부에서 계루부로 왕권이 넘어온 것은 바로 이제 그 비류국과 이제 경쟁을 해서 연맹장 지위를 빼앗아온 바로 이제 주몽 때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몽은 다 차려진 밥에 물론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고구려라고 하는 밥상이 있었지만 먼저 그 밥상에 앉는 여러 손님 중에 한 명인 졸본부여를 먹었고 그리고 주인의 위치까지도 비류국으로 하여금 내려오고 내가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한 거는 주몽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고구려의 주인이고 고구려의 시작이 주몽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정리가 된 것이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뒤로는 주몽의 후예들이 고구려 왕권을 장악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사료라든지 아니면 뭐 적석청들 이러한 고고학 자료는 이미 주몽의 등장 이전부터 고구려라고 하는 정치적 실체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류국은 어떻게 그 동네에 맹주가 될 수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BC 75년에 현도군, 현도군의 인구가 20여만이라고 나옵니다. 한서지리지리 보면. 그 상당한 규모거든요. 그 인구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한나라 군대가 꽤 주둔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인근에는 요동군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방 통치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도군을 현지 세력들이 단결을 해서 이맥이라고 표현했지. 마치 오랑캐들 뭐 잡다한 오랑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토착민들, 토착 원주민 세력이 침입자들을 몰아내는 사례는 많지가 않거든요. 이걸 해냈다는 거는 이미 정치적으로 상당히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분열되어 있던 세력들이 어찌됐든 군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중국 사료에 나오진 않습니다. 한국 사료를 통해서 찾아봤을 때 그 위치로 뭐 역사 발전의 당연한 법칙과
그리고 중국의 사료와 그리고 한국의 사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 실체는 현도군과 싸워서 현도군을 축출시켰던 실체는 바로 송양왕이 왕을 하고 있었던 그 비류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도군을 물리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워 그리고 그 공적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면 야 뭐 새로 너 나한테 인사해 너 나 밑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주몽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 그렇지만 주몽은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너 위치를 내가 갖고 오면 되지. 이렇게 이제 그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현도군이라고 하는 외부의 자극이 오히려 아주 이제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파편적으로 나누어 있던 그 원고구려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외부의 자극이 되었고 거기서 그 결집을 통해서 현도군을 서쪽으로 퇴축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연맹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중앙집권적 귀족국가 단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권위를 확보를 한 그 연맹의 이제 수장이 등장을 한 거죠. 마치 마한의 진왕과 같은 그런 위치를 가졌던. 근데 진왕보다는 오히려 통제력이 더 컸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군사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실 부분은 이미 그 이전에 정치 세력이 있었다. 주몽의 등장 이전에도 정치 세력이 있었다. 그죠? 그 시기는 비류국이 맹주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몽이 맹주가 되는 그 시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세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부에 있었던 조그만 존재들, 이제 사만의 소국으로 불리는 존재들이 고구려에서는 나국으로 불리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음락국가인 거죠. 사만의 소국과 유사한 규모였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초기 고구려의 이제 영역이거든요. 말 그대로 현도군 영역입니다. 이 고구려 세력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현도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도군을 여기로 쫓아 여기가 이제 신빈이거든요. 이게 제2 현도군이에요. 기원전 75년이죠. 신빈으로 쫓아버릴 수 있었던 거는 이 고구려 세력들이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신빈으로 쫓아버린 거죠. 원래 이제 여기에 제1 현도군은 여기에 이제 소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설의 최 약점은 여기 이제 한대 토성 흔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국내성의 밑을 파 내려가도 국내성에 이제 그 기반이 되었던 그 토성이 AD 3세기를 소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여기에 제1 현도군이 있었네요. 그 정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요 일대에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이 고구려 세력의 성장으로 이렇게 퇴축이 되었다. 그 주체는 비류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류국이지만 전체적인 그 연맹체 전체의 이름은 고구려였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맹의 맹주가 된 고구려는요, 여러 세력을 통합을 하는데 뭐 사성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실제로 이 시기에 사성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 위력으로 뭐 여러 가지 수단으로 복속을 시킨 것 같고 또 실제로 정복 작업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행인국이라든지 또 심지어 이제 부곡저까지 복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직접 지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간접 지배 형태로 또는 언제든지 또 부곡저 세력이 이탈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맹의 맹주가 됐으니까 졸군부여라고 하는 그 소국의 명칭이 아니라 전체의 연맹의 명칭인 고구려. 우리는 나는 이제 고구려의 주인이다. 뭐 그렇게 이제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구려의 이제 역사, 소위 말해서 이제 고구려 유국설인데요. 700년설이 있고 800년설이 있고 900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900년설이 맞다, 800년설이 맞다, 700년설이 맞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주몽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게르부 왕권이 이어진 걸 보면 한 700년 정도 역사가 맞고요. 그리고 도종 소급을 해서 BC 75년 그 이전에 BC 107년 단계까지 상정을 하게 되면 800년 그리고 BC 128년 창해군 단계 그리고 창해군이 설치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 이전 단계부터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BC 3세기 무렵에 적속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무렵부터 독자적인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걸 상정을 한다면 900년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 고구려가 건국연대가 북한이 이제 BC 277년이다라고 이렇게 탁 자르는 거는 근거가 없다. 물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정을 하긴 하는데요. 그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삼국지 동의전 소개 고구려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 이제 3세기 초중반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부여 다음이에요. 방이 거의 뭐 한 2,000여리, 그리고 호가 한 3만 호 정도 있었고, 상당히 이제 환경이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절약하는 풍습을 갖고 있었고, 보시면,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궁궐 꾸미는 거 그런 거 좋아했고, 주변으로 이제 평창을 하는 거를 좋아하고, 중국하고는 그 사람의 성격이 흉하고 급했고, 이제 침입하고 노략질하는 거를 잘했다. 부여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고 있죠. 부여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마도 고구려와 중국 관계가 그렇게 이제 편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제어에 이르기를, 부어에 이르기를 부여 별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언어라든지 여러 풍습이 거의 다 부여하고 비슷하다. 다만 그 성깔머리는 다르다. 중국인이 봤을 때 부여 애들은 괜찮은데 얘네들은 아유 그 성격 말도 마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부여랑 같은 이제 예맥족, 예족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보시면 당연히 부여에서 떨어져 나오고 이제 거의 이제 같은 문화권을 공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삼국지 단계에서 보면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관등 조직이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뭐 상가대로 대장 뭐 이렇게. 그리고 아직까지는 요 시기까지는 5부의 수장급에서도 자체적으로 하위 관등을 설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원적인 관등제가 이때까지 이루어지고 언제 이게 소멸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AD 3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5부의 대가들도 자체적으로 사자, 조위, 선인 정도의 관료 조직을 별도로 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서열은 분명히 왕보다 떨어지고 또 그리고 이름도 보고를 해야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것까지도 다 소멸이 되고죠. 국왕 중심으로 이론적 관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고구려를 구성하는 이제 5부에 대해서 본유 5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혈연에서 시작된 건 맞는데 혈연에 그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연노부가 원래 왕이 됐지만은 점차 미약해져서 계루부가 대신하고 있다. 그 요 얘기의 그 주인공은 아마 주몽이 대신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의 종족 계루부의 대인들은 고추가 칭호를 받았는데 조선시대 대군 같은 경우는 왕실의 적자 왕자들만 받을 수 있었죠. 거의 대군보다도 사실 더 고귀한 칭호가 이 고추가인데 대군보다 그 귀한 칭호인 고추가를 고구려에서는 계루부뿐만 아니라 이 바로 이제 연노부, 소노부의 적통대인 비류나부의 주인 전 왕족의 수장에게도 줬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종묘와 영성 사직의 제사를 지을 수 있었고 심지어 전로부라고 하는 왕비족의 대인에게도 고추가 칭호를 줬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5부가 연합체를 구성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전체 인구가 약 3만 호, 15만 명인데 그 중에 1만 명에 이르는 앉아서 먹는 사람,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뭐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는 애들인데, 근데 사실 이제 하오들이 식량을 짊어져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보급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마 이게 일반 귀족은 아닌 것 같고요. 숫자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전문 무사단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사회가 이제 분화가 됐음을 보여준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구려 이제 벽화를 보시면은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이렇게 인물 크기로 구분을 하고 있죠. 사회적인 이제 그 분화, 신분 구분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역시나 이제 부여 사만과 마찬가지로 이제 음주가무, 아주 노래 좋아한다. 뭐 그 얘기는 여기도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를 둬서 자체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복에 있어가지고 대가는 책이라는 걸 썼고 낮은 이제 소가들은 절풍, 곡갈과 같은 절풍을 썼다라는 거예요. 부경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 만주 지역에 가면 이렇게 뜬 형태, 지상 구조물 형태의 창고예요. 지금도 이제 그 만주 기후에 적절한 그 구조물이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10월에 이제 동맹제라는 제천 행사를 거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 집안 국내성 동쪽에 수열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의례를 치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열로 추정되는 동굴이 있어요. 통천동이라고 하는 동굴인데요. 지금도 여기 보면 신성한 장소로 이렇게 추앙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풍속은 이제 서옥제, 대릴사위제가 뭐 유명한 내용이죠, 그죠? 대릴사위제를 시행을 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역시 부여와 마찬가지로 장례 습속은 후장을 했었고, 적석 보면 돌로써 공토로 쌓았다 이게 나옵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이 서옥제를 이렇게 그 만화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보면 뭐 본 집이 있고 조그만 집을 서옥을 지어서 동거를 하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하고 한 10살 정도 되면 이제 그 내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혼례가 이루어졌던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것으로서 제 고구려 관련되는 말씀, 얘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